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11주차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번 시간에는 화석연료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산화탄소 방출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죠. 그래서 화석연료와 기후변화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를 안 쓰면 사실은 대부분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후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시스템 안에서 탄소의 사이클인 탄소 순환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을 보면 에너지원이 많습니다. 이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트랜스포테이션에서도 에너지원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업용에서도 또 쓰이게 되니까 대부분은 이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자연적으로 숲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생성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식량을 하는데 식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CO2를 갖다가 방출도 하죠. 흡수도 하면서 방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CHONS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탄소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갖다가 부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땔감으로 떼게 되면 뭐가 반드시 나오느냐? 탄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태우면 O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도 생성이 되고 CO2가 나오고 나머지 질산화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황산과 관련된 황화가스도, 아황산가스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활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 식물들, 동식물들이 호흡하면서 나오는 부분도 많고, 가장 큰 부분들은 해양에서 얘를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해상 온도가 최근에 들어가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녹아있던 것들이 방출이 되면 점점점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기 중에는 약 360 ppm 정도, 그 당시인데 지금 420 ppm이죠. 그래서 7,500억 톤 정도의 CO2가 대기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32억 톤 정도가 어큐뮬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류가 이렇게 많이 억지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았으면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 상태로 땅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락킹을 해놨죠. 묻어둔 거예요. 근데 얘를 꺼내서 연소를 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릴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자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기후온난화 가스들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실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균형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복구시키려면 방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또 중요할 수 있느냐? 대기 중에 있는 거를 직접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420 ppm의 CO2를 분리를 해서 제거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당연히 농도가 낮으니까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용량이 되거나 미래 기술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농도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식물이 뭐 부패하는 것도 많고 생물들 활동이 더 활성화가 일어나고 부패도 쉽게 일어나고 더 크게는 바닷물에 녹아있던 CO2들이 많이 대기 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없었던 과거에는 산업화되기 전에는 이 트렌드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먼저 기온이 올라가고 그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다. 결국 기온이 먼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기온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기 전에, 많은 사람이 살기 전에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갭이 과학적으로는 800년을 먼저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800년 뒤에 이산화탄소 농도 피크치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들을 빙하에 포집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우리가 타겟을 항상 CO2만 가지고 있는지, CO2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CO2,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니까 하이드로카본이죠. 연소를 한다는 거는 뭐를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만난다는 거. 공기를 만난다는 거는 산소를 만나는 거예요. 산소가 20% 내외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결합이 돼서 연소가 되면은 CO2도 나오고 또 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화석 연료가 어떤 것든지 연소를 하게 되면 CO2랑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스 중에 뭐 75%, 뭐 나라별로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뭐 65%, 어느 나라. 그래서 평균 지구적으로 보면은 75%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17%가 메탄가스예요. 그 다음에 일부 질소산화물가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합치면 92%예요. 메탄이랑. 그래서 여기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탄가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농업을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갖다가 할 때 누출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랜드필이라는 것은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난지도, 지금 뭐 서울 DMC 근처인 서울 그 하늘공원이라는 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난지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과 관련돼 있던 생활품 중에 유기물들이 많으니까 그 유기물들이 부패를 하게 되면 뭐가 나냐? 메탄가스가 방출을 해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포집을 해서 연료로 사용을 하거나 여기에서 또 탄소랑 수소를 분리해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는데 그 중에서도 메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를 타겟으로 잡느냐? 75%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를 타겟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 된 거죠. 자, 화석연료를 뗄 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냉매나 다른 것들을 만들 때 HFC나 PFC처럼 플로린이 들어가 있는 HF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들을 나는데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그런데 장점은 양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메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스별로 지구온난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지수는 보통 100년 동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2020년 기준으로는 413ppm이래요. 근데 이게 결국 인더스트리 전에는 280ppm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아진 건 맞죠? 메탄가스도 높아졌죠. 대부분의 가스들이 다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 이 밑에 있는 이런 인위적으로 나오는 가스들은 상당히 적은 가스들도 있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왜냐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대기권에
부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나타내는 지수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1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의 기후변화 글로벌 워밍에 영향을 준다는 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의 타임 동안 영향을 주는 것을 환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산화는 더하다는 거죠. 이 밑으로 갈수록 더 큰 것들이 많은데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3대 가스를 보면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가스보다는 질소산화물 가스들이 훨씬 더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메탄가스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조금씩 나오는 천연가스는 그냥 천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을 안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O2를 시켜서 연소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차라리 배출하는 게 훨씬 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리킹을 안 시키면 되죠. 누출이 안 되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누출이 된 상황에서는 태워서 없애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성을 보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73%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에너지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면 산업 업체에서 쓰는 에너지가 24%,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엔진에 사용되는 트랜스포테이션이 한 16%, 그 다음에 건물에서 냉난방에 쓰이는 게 18%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거의 73%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18%, 산업용만 떼어서 하게 되면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 그런 벌목을 하는 걸 갖다가 줄인다든지, 왜냐면 산소를 나타내는 그 전 지구에 허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탄화수소만 떼어서 탄화수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방출과 관련돼서는 석탄을 100이라고 놨을 때 석유는 80%, 가스는 60%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이 연료 안에서도 어떤 거를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방출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급하게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석탄을 문을 닫는 대신에 뭐를 쓰느냐? 가스로 전환을 하는 거를 브릿지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함유되어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비율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는 결국 뭐로 바꿔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탄소 에너지에서 결국 수소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에 근거로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화석연료하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메탄가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서 배운 것처럼 탄소는 최외곽전자가 4개죠. 첫 번째 오비탈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6개니까 최외곽 전자만 보면 4개니까 결국 8개가 들어와야 안전한데, 이 8개에 수소가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4개가 붙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탄소 입장에서 보면은 8개니까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모든 화학 연소들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도 보면 이 2개가 안정적이니까 2개를 공유하게 돼요. 여기서 수소 결합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소를 시키면, 메탄가스를 갖다가 연소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 하나랑 물 2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스로 계산도 가능한 거예요.
메탄가스가 탄소가 12죠. 그러면 여기 4니까 16. 산소는 얼마죠? 32죠. 16 곱하기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CO2는 44. 32 더하기 12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H2는 18.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1몰을 가지고 16kg을 가지고 나오면 이산화탄소 방출이 44kg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완전 연소가 될 때. 근데 실제적으로 완전 연소는 안 일어나죠. 그럼 CO2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산화탄소 방출이 여기 2개니까 하나로 생각을 하면 여기 2개죠. 2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5개니까 당연히 5배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별로 결국 탄소와 수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원료별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화석연료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 경제가. 그래서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미세먼지도 나오죠. 이산화탄소 배출도 되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데 가장 큰 게 이 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화석연료 대신에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력을 우리가 2차 에너지원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숨어있는 배경에는 다 화석연료가 많다는 거죠. 자,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원전에서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거로 계산을 하면 석탄이 820, 천연가스가 420. 그러면 거의 6, 8이 48, 그렇죠? 60% 수준으로 딱 나오죠.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른 거예요. 태양광도 일부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거나 패널을 만드는 공정에 이런 에너지들이 들어가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원전도 효자노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방출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태양광이나 다른 것도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국토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전은 다른 거랑 달리 또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원료들을 섞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 믹스라는 말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믹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 방출은 석탄이 가장 많고 가스 신재생 순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가지고 화석 연료의 목적은 뭐냐? 연료를 떼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면 물이 스팀이 되죠. 스팀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부피가 팽창이 일어나죠. 팽창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압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음도 마찬가지죠. 병에다가 얼음을 채워놓고 꽉 닫은 다음에 추운 장소에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지죠. 병이 깨져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왜냐면 부피가 9% 가까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얼음에 힘이 가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증기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증기를 생산하는데 이 부피가 1500, 압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0에서 1600배 정도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건 그런 만큼 압력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이 영구 자석과 연결이 돼서 로테이션이 되면 동력 에너지를 뭐로 바꾸느냐?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료를 무엇으로 할 건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이 원료를 원자력 에너지를 써도 되고 수소를 써도 됩니다. 수소를 떼서 똑같은 일을 해도 돼요. 그러면 수소를 떼거나 이러면 뭐가 없게? CO2 방출은 없죠. 그래서 원료를 자꾸 신재생 에너지와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
물론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연소를 하지도 않고 바로 동력을 얻어서 동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원 구성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에너지 구성으로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에너지원의 구성인 에너지 믹스는 80% 이상이 화석연료예요.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인 2차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력도 60% 이상 화석연료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갈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빨리 전환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을 리드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빨리 가다가는 산업화하는데 여러 번의 고비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현상들은 탄소 기반의 화석연료였어요. 그래서 싫지만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탄소 기반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화석연료는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석탄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의 34%, 그 다음에 가스 23%, 두 개만 해도 55%가 넘어요. 원유는 트랜스포테이션에 쓰느냐고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추가가 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에 있는 에너지 시장으로 들어와서 추가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면서 점점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화석연료, 탄소 기반의 원료들이 전체 에너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류의 문명과 산업 발달에 따라서 변화가 지속이 됐지만 에너지 전환에는 시간이 50년, 100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수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비중이 감소하고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몇 년도까지 살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 내가 사는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까지 예상은 에너지의 사용량의 절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감소를 하더라도 일정량의 화석연료는 당분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2050년의 넷제로예요. 넷제로 계획은 좋죠. 자, 얘를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돈, 투자가 일어납니다. 투자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안 맞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텍스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료 전환이나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텍스 크레딧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기술들이 지금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카본 캡처 스토리지 하는 CCS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톤당 뭐 60불, 80불씩 돈을 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묻는 거를 장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대규모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산업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CCS도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일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뭐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미신이다. 지구적인 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구온도 CO2 농도보다는 태양의 흑점 주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거에 1000년 전에도 기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적도 있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캐나다나 미국의 로키의 만년설, 녹지 않는 눈이 날씨가 따뜻하면은 로키에 있던 눈들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얘가 점점 퇴행을 해요. 눈이 있는 데가. 이런 것들이 옛날 지금보다 300m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소리는 훨씬 더 더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결국 최근에 뭐 나온 건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거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관측된 자료에 의해서 지표 온도를 갖다가 변화 추이를 보니까 분명히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뭐하고? 사람들의 액티비티랑 인더스트리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연현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핀포인트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처럼 이 균형점이 깨지는 순간 큰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죠. 원유가 1억 배럴이 쓰이는데 그중에 200배럴만 부족해도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핀포인트에 이미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은 우리가 수습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뭐 45억 년의 역사 아니면 7천만 년의 역사를 보면 자연에 의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사람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